네, 자, 오늘도 최고의 군단과 함께 합니다. 내부자들, 자, 소개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활찬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에서 은행주가 급등했습니다. 우리도 금융주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 모두 오르고 있는데 이번 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빅스텝을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 영향일까요? 자, 금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금통위에 따른 영향을 우리 시장의 금융주들이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쭤봤습니다. 은행주와 보험주, 금융주. 자, 금리 인상 덕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이성웅 이사께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셨고 하창한 본부장 이익률의 점검, 김지훈 대표께서는 배당주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세 분 다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익률을 점검한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항상 이제 은행주나 보험주 과거 역대 금리 인상기를 보게 됐을 때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은 뭐 저점 대비해서 일부 종목군들은 이미 좀 많이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그렇죠. 많이 그래서 반영을 했죠, 사실. 네, 작년부터. 반영을 조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 기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사이드는 좀 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쪽에 다 적용이 되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사이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금융주들 또 수익성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에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큰 폭으로 계속적인 금리 인상들이 나타나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다 더 긍정적인 수익률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뭐 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선제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어서 이미 움직였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다음번에 이제 금리 인상들이 나오게 되더라도 움직임 자체는 조금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이익률을 좀 점검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금리 인상기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과거 역대 금리 인상기를 보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분명 그 안에서 수혜 섹터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이런 좀 단기적으로 자금이 또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타 업종 대비 이런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조금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익률 점검해보자라는 좀 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포트 중에 하나를 끼고 가면 반드시 뭐 은행이나 보험주 쪽은 나쁘지는 않을 시기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워낙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이제 조금 소외 업종부터 최근에 또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기적인 시세를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포트에서는 단기간은 좀 제외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조금 이 금융주들도 눌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 금리 인상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 가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매수 구간이라는 아예 명확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매력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매수에 가는 구간까지는 왔습니다. 네. 미국의 금융주들이 크게 금리 인상에 반응을 하지 않다가 전일 이제 뭐 시티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금주 금통위를 통해서 아주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뭐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로 들고 가는 구간은 아니고 금통위를 보고 짧은 매매로 대응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뭐 미국 시장의 금융주 대비해서 우리나라 금융주들의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스텝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으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기존의 그런 금융주의 흐름이 아주 탄력적이지는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함께 그러한 흐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왜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가 좋아지고 손해보험주들이 좋아지는지 그 여부를 알아야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있고 네. 지금 가격이 그러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를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런 점을 파악해야지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의 구간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스텝을 반영한 시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금통위가 한번 남아 있다 보니 그 구간을 통해서 한번 매매는 가능한 매수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번 금통위 이슈가 만약에 끝나면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톤으로도 들리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예, 재료 소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부터 이 금융주들은 금리 인상이 내년부터 있을 것이라는 얘기로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신한지주를 비롯한 대표 금융주들, KB금융도 그렇고,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 가장 선두에 섰었던 메리츠 그룹주들 있죠. 메리츠 네. 금융, 메리츠 화재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주주환원과 같은 어떤 그런 획기적인 회사의 네네. 단행으로 네. 금융주 안에서 독보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요즘에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이게 재료의 소멸로 봐야 할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계속해서 받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융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김지훈 대표께서는 배당주로는 좋다. 일단 앞에서 다 중요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다른 보니까 얘기가 있다면 네, 해주세요. 굳이 꼽자면 일단 은행주는 일단 1분기에는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이미 찍었더라고요. 전년 찍었어요. 동기 대비 18%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예. 8개 상위 8개사가 순이익이 6조 달성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대출이자하고 예금이자 차이 그 예대마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미국 은행이랑 다르게 뭐 예를 들어 아이비라든지 별도의 이런 그런 그 캡탈을 통해서 새로운 뭐 신성장 그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데 뭐 자본을 댄다든지 그런 부분이니까 사업성 자체가 좀 되게 약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익은 많이 증가했으나 이익의 증가폭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유지는 되되 네. 증가율 자체가 둔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대출 주변에도 대출 이미 받은 사람은 다 받은 것 같거든요. 아. 대출 증가폭이 실제로 5월 달 둔화될 들어서 거다. 큰 폭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액 자체는 증가했는데 그 증가폭이나 거기서 더 증가율에 대한 거는 상당히 저는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고 이미 2021년 하반기 이후 이자익 증가세의 둔화가 실제 월별로도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 이미 곧 피크 찍었다 이자이익 관련돼서 예.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근데 JB금융지주나 BNK금융지주 같은 거는 배당 수익률이 뭐 한 6%대 7% 가까이 나오거든요. 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도 4% 가까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어차피 은행에 지금 금리 올라가는 추세에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금리가 2%밖에 안 되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매력은 있지만 그 단지 이 매크로 상황 안 좋아서 매크로 때문에 금리 올린다고 이거를 따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뭐 투자 관점에서 메리트가 낮다 저는 그렇게 좋아요. 생각합니다. 세 분의 의견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금융주 투자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시는 것으로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탑픽을 좀 들어볼게요. 금융주를 만약 투자한다면 뭐가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이것 또한 명확합니다, 의견이. 앞서 김지훈 대표께서 JB금융지주는 그야말로 배당주로 좋다. 그렇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수익을 네,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배당을 받으실 분은 JB금융지주에 투자해라. 라는 의견이시고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 KB금융을 꼽아주셨고요. 이성우 이사께서는 한화손해보험을 주셨으니까 네네. 한번 직접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기에 좋아지는 이유가 이게 할인율이 상승을 하면서 부채 증가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첫 번째.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투자이익률이 개선되는 게 두 번째. 그다음에 변액보험과 관련해서 보증준비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 적립금이 감소하게 되는 부분이 세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금리 인상기에 손해보험이 좋아지는 요인 세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최근에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기인데 왜 주가는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냐라고 저희가 반문을 할 수 있겠는데 예.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미리 반영한 게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로 이게 손해보험사
RBC 비율이라고 해서 이게 비율 자체를 그 계약자,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거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지금 150% 이상을 금융당국에서는 권고를 하는데 지금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기타 손해보험 보험사들이 한 130%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도호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후순위채라든지 신종자본증권 발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러한 인식도 하는 거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를 맞추지 못하면 뭐 증자라든지 그러한 점도 가능하겠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뚜렷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그 흐름을 내년으로 넘어가 보면 내년 1월에 이제 IFRS가 개정이 돼요. 네. IFRS 17이 개정이 되면서 부채가 이제 그 시가 평가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기존의 보험 판매가 납입에 대한 원가로 되다가 이제는 시가로 재평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손해보험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자, 예. 여기에서 결론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타픽으로 하나손해보험을 얘기를 했냐? 네. 그 금리 인상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주가는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 여기에서 만약에 증자라든지 자본 확충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으로 저희가 삼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보험주는 사실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물론 좋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보험주의 개별 이슈들도 좀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좀 많이 빠져서 네네. 앞서 다른 금융주들과 차트가 좀 비슷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수 시점을 언제로 좀 삼고 만약에 내년 정도에 그런 본격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어떻게 그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 좋겠습니까? 모멘텀만 보자면 오늘 또 진입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통위가 아, 네. 이번 주에 있다 모레? 보니 네, 예. 진입을 해서 뭐 금통위의 그런 발표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추측으로 저희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은 할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 스텝이 어떻게 될지는 공개돼 봐야 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벤트성으로 아주 뭐 조금의 매매 정도가 가능한 모멘텀이겠고요. 이 금리 인상의 스텝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는데 저희가 가격대를 딱 정하기보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RBC 비율 자체가 금융위의 권고사항보다 그 떨어져 있다 보니 뭐 자본 확충의 가능성이 있고 그 자본 확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리스크 요인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인 매매 관점, 그다음에 뭐 금리에 대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금리의 인상은 추진은 할 건데 지금 전체적인 연준의 스텝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연준에 대한 목표치, 뭐 물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맞춰진다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를 안 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보니 네. 저희가 멀리 보기보다는 이제 뭐 짧은 모멘텀이 있을 때 접근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네. 보험주 투자 그리고 금융주 투자가 뭐 사실 이 섹터 자체가 쉬운 업종이 아닙니다. 당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길게 봤을 때 이 종목을 좀 아주 매력 있게 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보험주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업계가 가진 이슈를 보자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탑픽으로 보험주 가운데서는 한화손해보험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내부자들의 이슈는 건설주입니다. 건재재 값이 폭등해서 건설주가 좋을까요? 아니면 낙폭 과대에 따른 매력이 있을까요? 자, 오랜만에 건설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상승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김지훈 대표께서는 하반기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정책과 기대감. 건설주에 대해서는 일단 상승을 기대하는 요인들이 있어 보입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 보고 있는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 뭐가 있습니까? 두 개를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과 분양 기대감. 예. 네,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건자재에 대한 부담감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이 잘 못 갔는데 이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이전에 좀 고정적으로 정해진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건자재에 대한 좀 위험 부담이 과연 해소가 될까라는 부분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지금 원자재 상승 기조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좀 관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이 뭐 운송이라든지 이런 난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건자재 가격이 또 어떻게 또 부각이 될지는 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있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워낙 이제 작년 대선 정책으로 워낙 강력하게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건설주 전반적인 그런 주가 흐름들이 대부분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건설사 위주로 좀 좋지 못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책에 대한 이 주요 정책 의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단연 원전과 건설주는 정책주 쪽에서는 이제 공약주가 아니라 정책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분양 쪽이 늘어나게 되면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 국내 분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50% 정도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분양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가 되면 그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 자체가 워낙 절반 이상이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 기대감으로 가면 보통 3에서 4년 정도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유가 또 기대감에 따라서 앞으로 뭐 중동 플랜트라든지 아직 그 업황은 좋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또 재건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들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건설주에 대한 이런 상승 기대감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기점이 일단 하반기부터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은 바닥 라인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만 있나요? 저희는 좀 걱정이 있는데 요즘 건자재 값이 워낙 많이 네네.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미 분양이 됐어요. 네. 건설업계에서는 단가가 안 맞습니다. 네. 다 그렇죠. 짓고 네. 후분양으로 밀어서 조합원들한테 돈 더 받겠다. 네네.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신 분들은 아무도 없군요. 네. 넣어서 아까 말씀 조금 예. 네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분 있으십니까?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연스럽게 얘기해 그 주세요.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예. 잘 말씀해 주셔서 예. 이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 왜 예. 오늘 주가가 오르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추가로 오를 수 있을지 이거를 캐치하는 게 투자자의 포인트인데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제도 개편을 원래는 하반기였는데 이거를 6월로 앞당기겠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의미하는 거는 뭐 이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지금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이제 전가할 수 가능한 있는? 구조가 돼요. 그렇다 보니 오늘 반등인데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제도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하나의 제도가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또 세부적으로 나와 봐야 아는 그런 점이죠. 그렇다 보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는 부담이다. 다만 지금 GS건설 그다음에 일부 대형 건설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PBR 한 0.7배, 0.6배 이 구간에서는 그 정책이 나왔을 때 반등을 해요. 뭐 한 10% 정도. 그러한 구간에 반등을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건설주가 턴하기 위해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확실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어떻게 그런 제도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뭐 무방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주 투자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하고 진입해야 할 구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픽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래도 탑픽을 좀 주셨는데 이상홍 이사께서는 삼성물산
하창원 본부장께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김지훈 대표께서는 현대건설을 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께 여쭤볼게요. 아까 앞부분에 중요하게 말씀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원가 부담인데 원가 부담은 대형 건설사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GS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브랜드력으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가를 일정 부분 못 올리게끔 그런 그 브랜드력으로 커버치는 일종의 원가 방어, 강력한 하방 방어를 봤을 때 매출 총 이익률 단에서는 최대 3%에서 적게는 1% 선까지 그 원가 하락을 원가 상승분에 대한 이 가격 그 전가 부분 방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원가 상승,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건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조금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분양 공급 물량이 약간 6월 1일, 6월 7일인가요? 아무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약간 그 정체 상태인 거지 그거를 분양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반기에 142만 호 그러니까 민간 공급 물량 중심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종의 좀 이거 되게 신정부 정책 나오면서 뭐 110대 과제에도 포함됐으니까 이거 대량으로 기대감 했는데 일종의 실망 매물 측면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근데 본질적인 그 대형 일군 건설사 위주로는 실적이 여전히 견조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하반기에 뭐 금융 규제 완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분양이 6월 지방선거 기점으로 좀 구체적인 그 공급 이슈가 다시 모멘텀이 나오면 좋은 그 상승의 트리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주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형 건설주는 워낙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아까 이성우 이사님 말씀 주셨지만 절대적인 매력이 있어요. 절대적인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본부장님요? 네, 이것도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운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차이이지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라든지 대형 건설사들 일단 위주로 왜냐하면 수주잔고도 괜찮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저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PBR 자체도 1배보다 현저히 좀 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기대감을 받는 섹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이제 이 임기 기간 동안에 그래도 강한 섹터의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건설 쪽은 관심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 피크를 쳤다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은 뭐 특히나 사료곡물 쪽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또 나머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곡물이랑은 조금 다른 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장기화가 될까라는 의문점이 좀 생겨서 조금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면 갈수록 좀 부정적인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고 결국에는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점 되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용 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거가 아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눌렸을 때 매수를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지금 워낙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분양을 해도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곳들도 많고 후분양을 해서 그때 이제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간 가격으로 받겠다 해서 사실 지금 건설 업계 종사자들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투자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당분간 가격 매력은 있지만 구조적으로 걱정은 우리가 늘 업계단에서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건설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설주를 굳이 지금 싸다는 매력에 투자하기에는 저희는 시장을 볼 때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거를 감안해야 되고요. 자, 펀드 운영을 할 때는 지금은 편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정 비율을 편입해야 되는 구간이겠는데 저희가 개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시장의 수익률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더 좋은 게 많잖아요. 뭐 엔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맞아요. 2차 전지 소재도 그렇고
이게 비싼 게 더 비싸질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는 그런 종목 업종이 더 상승을 하게 되는 되지만, 구간이거든요. 달리는 말에 네. 올라타지만 네.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하게 모멘텀이 없어요. 좋아요. 그런 거죠. 예, 정부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해서 보면 되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부분에서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고 진입해도 되고 좋습니다. 이렇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예.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조금 수익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명확한 투자 의견 감사합니다. 자, 건설주에 대해서는 저희 행운가득님께서도 주택 경기 침체,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오늘의 상승은 뭐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는 아닌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건설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이 빠진 것에 따른 가격 매력이 있다. 라는 톤으로 네, 저희 의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시각에 주식시장에서 엄청 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HMM 좀 보려고 해요. 2.8% 오르면서 32,550원. 저희 오늘 시청자분들도 이 해운주들에 대한 토론이 또 저희 채팅방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거의 보름 만에 상승을 했다고 하죠. 그런 영향일까요? HMM은 영업이익률 1위를 기록하면서 실적주로서의 매력을 또 뽐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세 분께서는 저희 HMM 이 해운주들을 한두 번 한 것 아니지만 오늘 또 시장 대비 반등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영업이익률 1위 실적주로서의 매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역대 최대로 있다. 김지훈 대표 실적주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네, 중국 봉쇄 해제에 따른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를 여쭤봤더니 이성웅 이사 35,000원, 하창원 본부장 4만 원, 저희 김지훈 대표께서는 36,000원의 목표가를 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께서 목표가 가장 높게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 그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해운주가 더 이상의 이런 뭐 지수 운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자체적인 회사에 좀 약간 이벤트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눌렸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을 보셨을 때 60%가 넘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저는 해운 쪽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봉쇄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2년 동안 굉장히 코로나라는 부분 때문에 물류에 대한 버틀넥이 있었고 그런 병목 형상에 따라서 계속적인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의 이 운박의 수는 좀 유사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이제 병목 현상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제 IMO 2020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노후 선박들이 많아지고 있고 친환경선에 대한 이런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보게 됐을 때 이런 물류에 대한 대란이 단기간에 좀 해소되기는 좀 상당 부분 어렵다라는 관점이고 이제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이전 직전 고점과 유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는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면은 이제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찍히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정말 무너지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땐 실적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뭐 자연스럽게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차트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적 베이스로 가는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1차적으로는 이제 말씀 주신 35,000원에서 이쪽이 이제 이전에 상승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면은 이전에 한번 이제 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여기 위에 매물대 라인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목표가 4만 원 좀 잡아봤습니다.
와, 이 컨턴님께서 핵심을 찌르셨어요. 17,000원에 사고 한 36,800원에 나온 적이 있어서 올해 잘 나가도 왠지 비싸게 느껴진 주식이다. 이 종목으로 진짜 한번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HMM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그냥 절대적인 숫자에서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HMM 주가를 보면 언제 급등하지? 이런 느낌부터 받아서요. 자, 오늘 대한해운과 동반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지켜봐야 할, 그리고 건너야 할 산들이 많다라는 뜻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이른바 닭고기 주식들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오늘 가장 강한 테마인데, 말레이시아에서 6월 1일부터 닭고기 수출 이제 안 한다고 하죠. 공급이 줄어들면 닭고기 가격도 오르지 않겠냐. 육계 테마주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육계주, 이 닭고기도 공급난 이슈가 생겼습니다. 자, 닭고기의 쇼티지, 주식시장에서 어떤 투자 의견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자, 이성욱 이사, 매매 가능하다. 하창원 본부장, 전방위 대란, 김지훈 대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김지훈 대표님, 저도 이런 테마주들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만 이제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관망 의견을 주셔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어떻게 뭐 예측한다고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저는 솔직히. 좋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육계주에 대한 투자를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으로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성욱 이사께서는 매매 가능한 권역이라고 하셔서요. 네네. 뭐 트레이딩 예. 정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네. 기업을 바라볼 때, 예. 자, 뭐 전방에서 완전 이게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품에 대해서 획기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 주가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상승하는 급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뭐 닭 같은 경우는 또 어찌 보면 이게 시장 자체가 작아요? 딱 차별화되기보다는 네. 뭐 이게 치킨을 놓고 만약에 예를 치킨, 들면 네, 치킨. 이게 할 수 네.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예. 네, 뭐 그런 점도 있겠고, 네,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접근을 해봤을 때 주가로서 뭐 이벤트는 뭐 있어요. 예전처럼 뭐 복날이 되기 전에 매수를 해서 복날 때 주가가 이게 뜨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테마의 스텝은 있기는 하거든요. 너무 웃기네요. 네. 복날 전에 사서 복날에 팔으래요. 근데 그때 육계 그 물량이 되게 많아서 네. 사실 삼계탕 잘 팔리면은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가가. 네. 그 테마주로서 네. 약간 계절 테마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네. 여름이 오면은 뭐 파세코라든지 뭐 SCD라든지 이런 뭐 에어컨 관련된 종목군들, 뭐 선풍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지금도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우리 모르는 사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절적인 특성을 가진 뭐 이제 뭐 여름이 다가오면은 이제 수영복 관련된 종목들 다 날라가고, 그게 이제 계절적인 그냥 통상적으로 매년 있는 이제 있죠. 행사다라고 이벤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 이제 기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상 있었고 매년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좀 그렇죠.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6개 테마를 조금 더 크게 보는데, 만약에 네. 6개 테마만 본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6개가 가는 이유가 결국엔 그 위에 상단에 이제 사료 곡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료 곡물 쪽에 대한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랑 육개, 이런 오리까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저는 사료 곡물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서서도 이제 다른 원자재랑 사료 곡물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미 파종 시기를 놓쳤다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공급에 대한 대란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심지어 지금 이제 그런 운항 같은 경우도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가 풀리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인도 같은 경우도 고온이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작년에 홍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올해도 그래서 생산량 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뭄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다 보니까 다 대표적인 이제 밀
이 생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량이 굉장히 좀 감소를 하게 되면 그 이제 후속으로 그런 것들 배합 사료를 먹거나 하는 쪽에 대한 가격들이 당연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사료 곡물에 대한 이런 선물 가격들 그리고 이런 우려의 대란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육개랑 뭐 돼지고기 그리고 이제 오리고기까지 계속적으로 순환매 흐름이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테마적인 부분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료 곡물에 따른 이런 하부 섹터로 같이 조금 거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매매 자체는 실적적인 뒷받침이 되어주는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지만 일단 육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할인이라든지 할인은 그나마 이제 순익 부분만 좀 마이너스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오늘 가장 큰 급등이 나온 마니커 같은 경우는 그 순익 쪽에서는 3년 연달아 조금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움직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률 50%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뭐 무상 감자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으로 보신다면은 실적 부담감이 좀 있는 쪽은 짧게 그리고 실적적인 뒷받침이 되어주는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니커가 많이 크다가 오늘 크다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29% 상한가가 풀리면서 네네. 17%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닭고기주의 진심인 하창원 본부장님 아, 네. 닭을 좋아해서. 네. 새겨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제 2달 뒤면 대목인데 시장에 닭이 없다는 건 은행에 돈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기발한 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짧은 테마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네. 저희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름 테마 한번 보시죠. 파세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아 오늘 굉장히 덥더라고요 벌써.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처럼 이 에어컨 주식들이 또 뛰면서 파세코 오늘 3.8% 오른 19,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이사님 혹시 이제 이런 종목 매매할 때 파세코와 같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신다면 네. 네, 월봉을 어떠세요?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통상 월봉. 5월, 6월 정도에서 7, 8월에 가면은 주가가 통상 뭐 2배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오. 50% 정도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 투자를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그 밸류 측면에서도 뭐 매력적인 구간이 돌입을 했고 그다음에 예. 그때 창문형 에어컨 파세코가 판매를 하는데 그 포털이라든지 그거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인데 상위로 올라서서 그 매매를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마가 장마가 와서 길었죠. 예, 장마가 길어서 그러니까 실패한 케이스가 됐는데 네. 이게 자연에 맡길 수 있는 투자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테마가 이런 네. 거예요. 예. 예,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함께 하시고 이 재미로 근데 접근을 하는 하나의 논리로는 좀 더워질 때 사서 매미 올 때 판다. 뭐 예. 요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맞아요. 뭐 이러다 갑자기 장마가 오면 확 떨어지고 네네. 예. 테마의 색이 짙을수록 등락이 화끈하다. 김속슬님의 의견도 저희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최고의 군단과 함께 했습니다. 자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